으이구, 늑다리 서방. 생소주만 들이부었으니 일찍 뒤졌제. 새끼들만 쏘아놓고 그렇게 편하게 가불어? 입술렌지 하나 안 사주고 뒤져야. 썩을 놈. 어쩔거나 맨날 밤 하자고 할 텐디. 엄매는 어째서 늑다리 서방 맞춰줬는가? 니년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 영께 암소리 마로. 저 사람 마음 잡은 것은 춘심네 때문이오. 저래봬도 복둥이란 게 2년 팔자에 딸 둘의 아들가장 복 터졌제. 실팍한 궁둥이. 곽의진. 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안개끼리 또는 안개가 갯바람이 섞이면서 떠 흐르는 소리였다. 안개는 바다 끝에서 갯바람을 타고 어둠을 휘저으며 몽글몽글 기어 올라오고 있을 터였다. 춘심은 숭얼대는 소리를 듣는 순간 튕기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윗목에 벗어 던졌던 빨간색 작업복 잠바와 발목에 고무줄이 끼어있는 바지를 주섬주섬 찾아 껴입었다. 12살 배기 춘혜가 실눈을 떴다. 갯가에 가는가? 그려, 일곱물 아니냐. 깜깜하고 추울 땐디. 어쩌겠냐? 이물 때 놓치면 그런 연놈들 어디 가서 만난디야. 참말로 엄매 말하는 것은? 춘혜는 기껏 걱정해서 하는 말에 연놈들이라고 대꾸하는 어머니의 말투가 못마땅하여 이불을 끌어당겨 뒤집었으며 모로 돌아누웠다. 어째 내 말이 틀렸냐? 너희들 공부 결칠라면 돈 되는 연놈들 찾아 헐레벌떡 객가 쏘다녀야지. 춘심은 큰딸의 냉갈령에 된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리고 둘째 딸 영애와 막둥이 남애에 걷어찬 이불을 바로 잡아주며 다시 중얼거렸다. 다 저그들 위해서 서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음력 금음 즈음해서 2, 3일과 보름 즈음해서 2, 3일이 바닷물이 가장 멀리까지 빠져나가는 6, 7물 살이 되어서 춘심은 한 달에 서너 번 물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기다린다. 오늘이 마침 7물 살이인 터 새벽 5시경 해무와 갯바람이 섞여 기어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뜬 것이었다. 춘심은 수건을 목에 걸고 방문벽에 걸린 손전등을 들고 뒤틀린 정자 무늬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텐마루 한쪽 구석에 있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를 신고 알록달록 꽃무늬 있는 토시를 팔목에 꼈다. 예상대로 안개는 어둠과 함께 마당 가득 들어차 있었다. 안개는 중천에 떠도는 망자의 혼이 내뿜는 입김인즉 언제라도 바다로부터 기어 올라왔다.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갯바람 섞인 공기는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춘심은 손전등에 등에 붙은 단추를 밀었다. 안개 속에 또는 어둠 속에 빗그물이 만들어졌다. 빗그물 안쪽으로 안개와 어둠이 섞여 온통 부였다. 춘심은 얕은 돌단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기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는 안개와 갯바람 뿐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 없는 하늘엔 잔별만 총총 하늘 가득이었다. 이렇듯 안개 자욱한 날은 바다와 하늘이 섞여버린다. 춘심은 마당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젠 걸음으로 바다를 향했다. 갯바람이 그녀를 쌓아놨다. 춘심은 코를 벌렁거렸다. 바닷물 빠져나간 갯벌에 펼쳐져 있는 팔의 냄새가 갯바람을 타고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민물이 흐르는 갯벌에서 자라는 팔에는 한 움큼 뜯어다가 시큼달큼하게 조무침을 하면 겨우내 묵은 김치로 입맛 잃었던 밥상을 싱그럽게 해주는 해조류이다. 춘심은 플라스틱 들통을 들고 손전등을 비추며
실팍한 궁둥이를 흔들면서 파란 융단처럼 깔려있는 파래를 밟으며 갯벌을 내달렸다. 마음이 급했다. 갯바위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밀려나갔던 물이 언제라도 급히 밀려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춘심은 저만치 밀려난 바닷물을 따라 달리다가 왼쪽으로 돌아섰다. 그쪽으로는 여기산 산자락이 흘러내려와서 바다로 뻗은 맥이 있고 그 자락에 기암의 바위가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 빼어난 자태를 내밀고 있는데 그 바위 틈으로 또는 바위 밑에서 살고 있는 놈들이 그녀가 말하는 돈 되는 년놈들이다. 춘심은 그놈들이 살고 있는 바위 밑 집을 잘 알고 있었고 빠져나간 물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그 집을 점령해야 했다. 춘심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드러난 갯바위를 뛰어넘었다. 갯바위엔 윤기 자르르 흐르는 톳이며 석화가 널려 있었다. 녹미채라고도 하는 톳은 늦여름 발화하고 겨울에 자라서 봄이면 그 잎을 채취하는데 데쳐서 나물을 하거나 토장국을 끓이면 독특한 맛을 내는 해조류다. 겨울에 죽고 봄에 싹이 트는 육지식물처럼 톳도 여름엔 말라 죽고 다시 늦여름에 발화하는 일년생이다. 그러나 춘심은 손전등 빗구물에 드러나 보이는 톳이며 석하며 눈에 띄는 씨알 굵은 고동도 따개비도 홍합도 무관심이었다. 갯벌에서 봄 입맛 돋구는 파래를 뜯는 것도 바지락 구멍을 찾아 바지락을 캐는 것도 좋아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파래쯤 바지락쯤도 안중에 없었다. 춘심은 첫 번째 목적지인 넓적바위까지 왔다. 넓적바위 밑으로 놈들의 집이 있다. 춘심은 갯바위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찰랑거리는 소리를 감으로 요철이 심한 갯바위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발목 조금 위까지 물이 찼다. 춘심은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갯바위 밑으로 손을 깊이 찔러 넣었다. 시린 기가 손끝 신경세포를 타고 골수까지 전해진다. 짠물은 시린 기가 더하다. 그렇더라도 춘심은 한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잘 발달된 더듬이이기 때문이다. 그 더듬이로 놈들을 찾아야 했다. 춘심은 갯바위와 갯바위 틈 좁은 구멍으로 손을 넣었다. 무언가 손끝에 닿는다. 미끌거리면서 토돌토돌한 감이 느껴진다. 춘심은 5손가락에 힘을 주어 놈을 꽉 쥐었다. 어메, 쬐끄만 놈이네. 큼직하고 탱글탱글한 놈 잡아야 하는디. 그녀는 손의 감촉만으로 느껴지는 해삼을 잡는 순간 매번 서방의 그것을 떠올리고 속웃음을 웃으며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해삼 한 마리를 뜯어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았다. 춘심은 넓적바위 밑에서 해삼 2마리를 더 잡고 서둘러서 개코바위 밑으로 갔다. 개코바위는 넓적바위보다 틈이 더 좁고 울퉁불퉁 돌출이 심해서 손을 한번 깊이 넣었다가 빼면 찢기고 긁혀서 상처를 만들기 십상이지만 그곳이 알짜배기 소굴이었다. 춘심은 개코바위 밑으로 내려섰다. 정강이까지 물이 찼다. 밀려나갔던 바닷물이 발목, 정강이, 무릎까지 찼다가 허벅지까지 차오를 때쯤이면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 한 마리를 더 잡으려는 욕심을 부렸다가는 어느새 허리까지 차올라오곤 한다. 개코바위 밑은 만수때 3미터를 훨씬 넘는 깊이여서 잠수하지 못하는 춘심은 바로 죽음이다. 그녀는 욕심을 부리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있다. 그 후로는 결코 무리하지 않는 춘심이었다. 오메!
바위 틈에 오른손을 찔러 넣던 춘심은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며 소리가 튀어나왔다. 전복이었다. 보이지 않지만 손끝의 감촉으로 한 곳에 몇 마리가 엎드려 있는 게 분명했다. 춘심은 들통에서 칼을 꺼냈다. 바위에 붙어있는 해삼은 손가락 힘으로 따낼 수 있지만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은 흡입력 때문에 칼을 이용해서 따내야 한다. 춘심은 먼저 쉽게 한 마리를 따냈다. 손바닥만 했다. 그러고도 한 곳에서 3마리를 더 땄다. 옹골졌다. 춘심은 입이 절로 벌어졌다. 춘심은 더 깊이에 한 마리가 붙어있는 것을 감지했다. 춘심은 팔목에 토시를 빼버리고 안쪽으로 깊이 손을 밀어 넣었다. 손등이 긁혔다. 그렇더라도 춘심의 손끝이 전복을 감지했으니 포기는 없다. 춘심은 칼끝을 눕혀서 틈으로 넣었다. 그리고 안간힘으로 전복 뜯어내기를 몇 번. 쉽지 않았다. 에이, 암만 그래봐라. 이 춘심이를 니년이 이길 것 같냐? 춘심은 전복과 말을 하면서 칼을 쥔 손목에 힘을 주어 뜯어냈다. 전복은 바위에서 떨어짐과 동시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어메, 2년 전 바야? 춘심이를 골려먹겠다고야? 춘심은 그녀의 고무장하시는 발등을 치고 바닥으로 떨어진 전복을 주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 손을 물속에 넣었다. 그 사이 어느 쪽으로 기어갔는지 없었다. 춘심은 물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손전등으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보였다. 그런데 전복 옆에 커다란 해삼 한 마리가 느린 움직임으로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옳지, 너도 거기서 꼼짝달싹 말어. 춘심은 장압발로 해삼을 가만히 밟고 바닥에 붙어있는 전복을 들어올렸다. 지화자, 좋고 설찬이 큰년이네. 손저울 짐작으로 700g은 좋게 나갈 크기였다. 절로 노랫가락이 튀어나왔다. 춘심은 노랫가락이 섞여 연신 혼자 소리를 하며 발로 밟고 있던 해삼도 잡아 손에 쥐었다. 소나기에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통통하고 큰 해삼이었다. 춘심은 해삼과 전복을 양손에 들고 좋아했다. 횡재였다. 어메, 이것 좀 봐야. 누가 잔 봐주면 좋겠네. 춘심은 전복 해삼 잡으러 일찍 갯가로 나가는 어미에게 냉갈령 부렸던 딸년에게 전복을 보이며 실컷 자랑하고 싶었다. 니년이 애미 이런 맛을 어떻게 알겠냐. 춘심은 전복과 해삼을 양손에 들고 보다가 둘을 한데 폭에서 꼭 눌렀다. 그러고는 예니 그 속웃음을 웃으며 둘을 포갠 채 플라스틱 들통에 넣었다. 춘심은 들통 속에서 한데 엉켜있는 놈들을 보고 또 보았다. 어진가? 이게 어질까? 해삼은 빼고 전복만도 2kg쯤 될 것 같았다. 춘심은 오전 10시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갈 터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산 전복 맛은 특별하니까 20만 원쯤 누구 돈을 받을지 모른다. 온종일 갯벌을 기어다니며 바지락을 캐도 2만 원 벌이가 고작인 터. 새벽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서너 시간만 갯바위 들쑤시고 나면 몇 곱이었다. 때문에 춘심은 한 달에 몇 번 좋은 물때 기다렸다가 갯바위 밑을 더듬으며 전복이나 해삼을 따는 재미를 놓칠 수 없었다. 춘심은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갯바위로 올라섰다. 물 밖으로 나왔더니 갯바람의 체감도가 뚝 떨어지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물속에서 바위 밑을 더듬으며 전복을 찾을 때는 손이 시린지도 손등이 찢겨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을 끝내고 나면 찬바람에 노출된 손등의 상처도 아리고 손끝을 통해 전해졌던 시린 기가
등골 신경을 건드리고 골수까지 차오른다. 그 시린기를 참으며 집까지 가면 온몸이 굳는다. 잠시라도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가야 했다. 그녀는 넓적 바위 위에 플라스틱 들통을 놓고 조금 이쪽으로 가서 갯바람에 꺾여져 뒹구는 소나무, 줄참나무를 모았다. 잠깐 사이에 땔감 한아름을 들고 넓적 바위로 와서 솔가지를 불쏘시개로 그 위엔 줄참나무가지를 꺾어서 얹었다. 그리고 잠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언젠가 수협조업장 선거 끝나고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따라갔다가 주워놓은 읍내 노래방 장독대라는 이름이 찍혀있는 라이터였다. 그러고 본께 여그 가본 지도 오래되었구만. 춘심은 목포의 눈물이며 애수의 소야꽃 같은 흘러간 가요를 곧잘 불렀다. 그날도 춘심이 노래했을 때 여기저기서 춘심네 잘하네, 어야 한 자리 더 하게 했었고, 그럼 또 한 자리 더 하요이? 하며 목청을 돋았었다. 그래도 이까지 노래방 비싸기만 하지. 젓가락 장단 두들기며 부르는 것 맨치로는 맛이 안 나지. 그녀는 혼자 소리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올랐다. 춘심은 잔솔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이 피어오르고 이내 훈기가 돌았다. 솔가지가 타면서 솔향이 갯가에 흘렀다. 그녀는 소나무 가지를 톡톡 부러뜨려서 타오르는 불 위에 놓으며 들통을 들여다보았다. 음에 오진 것들. 춘심은 흡족한 미소를 흘리며 꼼지락거리는 놈들을 연신 들여다보았다. 서로의 등을 타고 엎드려 있는 전복, 그 전복들 위로 기어오르는 해삼. 에라, 네 놈은 오늘 내 밥이다. 춘심은 전복 위에 올라타고 있는 해삼을 잡았다. 전복 횡재한 오늘 같은 날은 해삼 한 마리쯤 그녀 자신을 위해 먹어도 될 터였다. 전복은 소나기에 넘칠 만큼 통통하고 컸다. 소나기에 힘을 가했다. 잡혀 먹힐 것을 아는지 해삼은 몸통에 힘을 주며 빳빳하게 반응했다. 그러자 춘심은 서방의 그것 생각으로 또 웃음을 흘렸다. 춘심은 입가에 미소를 흘리면서 토돌토돌한 해삼의 끝부분을 이로 잘라내버렸다. 짭짤하면서도 단물이 입안 가득 고였다. 춘심은 모닥불 앞에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통째 해삼을 뜯기 시작했다. 돌처럼 단단했지만 씹을수록 쫀득거렸고 향과 맛은 신선했다. 도시것들이 이 맛을 알아? 오래된 물에서 며칠 뒹군 놈들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허겄지? 갯가에 사는 맛은 그런 것이었다. 계절에 따라 갓 잡아 올린 생선이며 해초나 조개류 또는 계절에 따라 갓 뜯은 산채 등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재미. 으이구, 늑다리 서방. 이 개 좋은 안주 입에 넣지도 않고 생소주만 들이부었으니 일찍 뒤졌제. 춘심은 해삼 한 마리를 씹으면서 그 신선한 맛을 감탄하며 도시 사람들 약 올리더니 결국은 먼저 가버린 서방을 들먹였다. 연병하다가 자빠진 놈. 새끼들만 쏘아놓고 그렇게 편하게 가불어? 춘심은 바다 앞에 앉아 찰싹찰싹 밀려 들어오는 물을 바라보며 서방을 겨냥한 욕설을 퍼부었다. 서방을 떠올릴 때마다 연병할 놈, 징언 놈 하는 욕설을 앞세우는 버릇은 여전했다. 여기산 아랫자락 변변한 논밭 한떼기 없는 골짜기 동네. 딸 많은 집 둘째로 자란 춘심은 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품팔이만 했다. 그리고 21살적 이웃 동네 고기잡이 어선을 가지고 있다는
노총각 동석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나 흐린 촛불 아래 바라본 서방은 키가 장대만 하고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언청이었다. 봄에 태어났다고 춘심이라 이름 붙인 새색시는 조금 모자란 듯하지만 작달만한 키에 통실통실 귀여움이 넘치는 앳된 처녀였다. 새색시 춘심은 나이보다 훨씬 늙은 언청이 서방이 자신의 맨살을 더듬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고 있었다. 서방은 거친 행위만큼 숨소리도 거칠었다. 거친 숨 들이쉬기 몇 번 순식간에 춘심을 때려치우고 두 팔을 쫙 벌리고 벌러덩 누워 씩씩거리며 잠들어 버린 서방이었다. 춘심은 쪼그리고 앉은 채 자신의 핏물과 섞여 흐르는 서방의 배설물을 양미간을 잔뜩 찡그리며 수건에 물을 적셔 닦아냈다. 그녀는 사타구니의 통증을 다스리면서 서방의 떡 벌어진 가슴과 그녀 몸통만한 허벅지를 바라보다가 순간 허벅지 사이의 물건에 시선이 닿는 순간 못 볼 것인 양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버렸다. 어쩔거나 맨날 밤 하자고 할 텐디. 결혼 첫날 밤 춘심의 걱정은 서방의 몸통 무게와 씩씩거리며 내품는 입냄새와 사타구니를 파고드는 서방의 물건으로 인한 통증을 어찌 견딜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달쯤 지나면서 춘심은 자신의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았다. 차츰 서방의 몸무게가 듬직하니 좋았고 서방의 입냄새도 견딜만했고 특히 사타구니의 통증은 나른한 쾌감으로 변했다. 그렇게 1~2달 사이 서방과 육정이 들어버린 후 총각이라는 서방은 어찌나 술을 퍼마시는지 술주정을 못 견뎌서 각시가 둘이나 떠나버렸음을 알았다. 춘심은 그런 서방의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어선 한 척이 있으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동석에게 시집 보낸 어머니에게 건성이지만 투덜거렸다. 엄매는 어째서 늑대리 서방 맞춰주었는가? 아이고 이모지라. 니년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 영께 암소리 마로. 춘심의 어미는 너무나 착하고 순박해서 동생들한테까지도 먹을 것, 입을 것 뺏기고 사는 춘심을 머저리 취급으로 윽박질렀다. 그것이 내 팔자라네. 춘심은 체념했다. 다행인 것은 동석이 춘심과 살면서 술을 조심했고 춘심에게 살갑게 대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다가 섬에 들어온 나이 먹은 티끌다방 여자와 눈맞아 살아보았지만 이골란 그 여자들과 춘심은 달랐다. 어리석은 듯해도 몸에 찌들어 있는 순박함이 동석의 마음을 빼앗았다. 또한 15살이나 어린 각시를 만나서 얼마나 좋으냐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도 기분 좋았다. 동석에게 있어 춘심은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 각시였다. 춘심이만큼은 품에 꼭 품고 달아나지 않게 해야 했다. 춘심은 부모한테도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으며 천덕꾸리로 살았던 터 동석의 정이 밴 다독거림과 세 끼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서방과 함께 노젓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어장을 보고 그물 안에 가득 들어있는 생선을 잡아 올리는 재미. 잡은 생선을 고무 한 지박에 담아 머리에 이고 읍장에 내다 파는 재미. 생선 냄새나는 구겨진 지폐를 펴서 세는 재미가 그만이었다. 그런 쏠쏠한 재미와 함께 결혼 다음에 초봄 첫 딸을 낳았다. 나이 먹어 아버지가 된 동석은 마을 잔치를 열고 허수아비 춤까지 추며 좋아했다. 동석이 사람 되었지? 오야, 인제 아버지 되었으니까 예전 버릇은 싹 내볼게. 저 사람 마음 잡은 것은 춘심네 때문이요. 저래봬도 복둥이란게.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춘심은 그녀를 겨냥한 지아의 말을 들으면서 부끄럼증에 기분이 발그레 물드는 것을 느끼고 머리에 쓴 수건을 기미까지 잡아당기면서도 남몰래 웃었다. 잔치 끝난 그날 밤 동석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야, 자네도 봄에 나왔다고 춘심이라 지었담시로. 우리 딸도 봄날 바닷가에서 태어났은께 봄춘 바다해자 써서 춘이라고 하세. 좋지? 춘심은 서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봄춘자며 바다해자는 몰라도 그녀의 이름 한자를 따서 춘혜라고 지어주니 뿌듯했다. 그때까지가 그녀에게 꽃피는 봄날이었다. 그러나 그해 6월 말에 시작된 긴 장마 끝으로 해일 동반한 큰 태풍이 해안을 낀 춘심네 갯마을을 강타하면서 춘심의 봄날은 사라졌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태풍은 남태평양에서 생성되어 북상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던 중 서남쪽 해안을 지나 일본으로 상륙하였고 그 길목에 있던 춘심내 섬을 훑으며 지나간 것이었다. 이놈의 바람, 성깔이 어째 수상하구먼? 춘심은 그저 비를 품은 갈바람이 분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상을 물리고 그물 손질을 하던 서방은 그렇게 말했다. 바람 성깔이 수상해라? 춘혜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춘심은 젖꼭지를 놓지 않으려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 딸아이를 억지로 떼어서 방바닥에 뉘어놓았다. 젖꼭지를 놓친 아이는 울었다. 춘심은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급히 마당으로 나와서 손채양을 하고 바다 쪽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바람꽃이 보이구만요. 바람일 징조제? 그라요. 오메, 참말로 내 정신 봐야. 시엄니 지상 차릴 생선 말리고 있는디 그놈 거다야 쓰겄구만요. 춘심이 뒷담 쪽으로 돌아갔다. 지상 차림으로 말리고 있던 조기, 박대, 돔, 광어, 잔재미 등의 생선을 걷어들이고 지저귀마저 걷고 나자 거친 바람이 그 마을 해안까지 다가왔다. 춘희 아버지, 성깔 바람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배에 단속 좀 하고 오시오. 단단히 묶어놓긴 했는데 춘희가 어찌 저리 운다냐. 동석은 춘심의 말을 건성으로 흘리고 춘희가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따, 아그들은 운다고 손태주면 버릇 나빠진게 그냥 놔두고 우리 배나 단속하고 오란께요. 춘심은 서방의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지만 서방은 귓전으로 흘리며 앙칼지게 우는 딸아이를 안고 얼렸다. 아따, 그깟하시나 올라고 놔두고 바람씨게 분께 나가보란 말이오. 춘심은 방으로 들어와서 동석에게 아기를 빼앗아서 방바닥에 밀어놓고 서방의 팔을 끌며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파도는 거칠게 용트림하며 흰 포마를 갯바위에 부어댔다. 금방이라도 뚝길 위까지 넘어올 기세였다. 바람은 순식간에 급풍으로 변했다. 아이고, 뭔 놈의 바람이? 태풍이구만이라, 태풍. 동석은 돌풍 속을 뛰었다. 춘심도 서방의 뒤를 따라 뛰었다. 키가 큰 동석은 성큼성큼 돌풍 속을 달렸지만 키 작은 춘심은 짧은 보폭으로 뛰고 또 뛰었다. 고깃배를 묶어 놓은 선창까지는 눈에 빤히 보여도 1km가 넘었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갑작스런 돌풍은 갯가에 바짝 붙어있는 집에 슬레이트 지붕을 날렸다. 바닷가에 놓아둔 그물도 함부로 뒤엉키며 날아다녔다. 그 태풍과 함께 거센 빗줄기까지 쏟아져 내렸다. 아이고, 뭔 일이라냐? 춘심은 울성을 하며 달렸다. 갯마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와 웅성거리며 나름대로 태풍막이 채비들을 하고 있었다. 춘심네, 고깃배 그냥 놔두었는가? 동네 안악들이 헐레벌떡 뛰는 춘심을 보며 물었다. 춘심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달렸다. 그때였다.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며 큰 파도가 되어
길 위로 확 덮치는가 했더니 큰 파도는 겹겹이 쳐 올라왔다. 해일이었다. 해일은 해안으로 밀어닥치면서 뚝길 위까지 차고 올라온 것이었다. 춘심은 길 위까지 올라와서 그녀의 발등을 치는 파도에 휘청했다. 곧 바닷물을 온몸에 덮었었다. 두려웠다. 춘심은 해안에 붙어있는 이웃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돌담으로 바짝 다가섰다. 큰 바람이제. 아들이 이혼하면서 데려다 놓은 6살짜리 손자 철민이와 살고 있는 할머니가 마루 끝에 서서 두려움 가득 품은 눈으로 춘심을 바라보았다. 철민이도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무섭구만이라 먼 바람이.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 꽝 하더니 이어 우지끈 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분명했다. 어메, 우리 배, 우리 고깃배. 춘심은 밖으로 뛰어나왔다. 철민이 할머니는 춘심의 놀라는 소리에 맨발로 밖으로 나왔고 철민이도 할머니의 뒤를 따라 나왔다. 선착장에 배 한 척이 비스듬히 기운 채 시멘트 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 앞에 구부정한 모습의 동석이 서 있었다. 우리 고기 빼어라, 고기 빼. 춘심은 허위단심 내달렸다. 고깃배는 선착장 시멘트 바닥에 이물을 쳐박고 반쯤 깨져 있었다. 그리고도 계속 밀려 들어오는 해일에 가판이며 꽁지머리인 고물이 함부로 덜커덕거렸다. 동석은 손쓸 엄두를 못 내고 망연자실 큰 파도에 부대끼는 고깃배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이고. 춘심이 겁없이 고깃배 가까이 다가갔다. 때마침 지체만한 파도가 선착장 위로 치솟았다. 동석이 춘심을 재빨리 낚아채서 길 쪽으로 끌어들였다. 춘심은 바닷물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쓰러졌다. 야, 이누나, 너까지 뒤질래? 동석의 목소린 갈라져 있었다. 화가 복장을 눌러 목청이 막힌 소리였다. 성깔이 목까지 차오른 동석을 쳐다보자 춘심은 돌풍에 그녀 자신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 했다. 어째 오늘사 말고 객가에 사는 사람이 이녀 고깃배 걱정 안 하고 딸려 안고 있었다요. 무엇을 씌었다요? 춘심은 처음으로 동석에게 악다구니를 했다. 그려 백놈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고 멋에 씌인 것 같구만. 천지 날벼락이 이런 것이지. 조상님께 죄 지은 일도 없는디. 동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맞붙잡고 혼자 소리를 하며 울먹였다. 그날 이후 동석은 밤낮으로 술만 찾았다. 인자 끝이여. 내 인생 끝이여. 춘희 아버지 무엇이 끝이라고 그러시오. 인자 툭툭 털고 불고 다시 시작합시다. 무엇이 찢어진 입이라고 쉽게 말하냐.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냐. 논밭 팔아서 달랑 그 고깃배 하나 장만했는디 그놈을 태풍이 씹어 삼켜버렸는디 어떻게 툭툭 털겠냐. 서방은 대병 소주를 통째 들고 입안으로 들들 부었다. 춘심은 겁이 털럭 났다. 이놈이 물인 줄 아요? 물 아니어라. 술이어라. 춘심은 서방의 손에서 대병을 뺏으려 했다. 인연이 나를 등신으로 하는가? 술인 줄 알고 마신 게 상관 말어? 서방은 벌떡 일어서며 춘심을 밀치고 연신 술을 들이켰다. 춘희 아버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술 마시면 죽어라. 뒤로 자빠졌던 춘심은 벌떡 일어나서 키 큰 서방의 팔에 매달리며 대병을 뺏어서 집어 던져버렸다. 순간 동석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이 주먹만한 년이 시방 뭔 짓을 한 거요? 동석은 춘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옆구리를 걷어찼다. 어메, 나 죽네. 춘심은 서방의 우악스런 발길질에 뒤로 나둥그렀다. 옆구리를 움켜쥐고 뒹굴고 있는 춘심을 흘겨보면서
동석은 밖으로 튀어나갔다. 춘심의 잔소리를 피해서 운마을 전방에 가서 깡소주를 마실 참이었다. 그런 날이 계속되었다. 동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세 타령에 태풍 탓만 했다. 춘심이 날품팔이가 시작되었다. 날품팔이 없는 날엔 갯벌에 들어가서 바지락을 캤다. 바지락 구멍을 찾아 호미로 뻘을 파헤치면 혀끝 빠끔히 내밀고 있던 바지락이 낼름 혀를 집어넣으며 움츠리는데 춘심은 바지락을 바구니에 주워 담았다. 그 벌이로 먹고 살며 서방 술값까지 됐다. 그런 중에 연년생 딸을 낳았고 뱃속에 또 아이가 들어앉아 있었다. 춘의 아버지, 새끼들은 늘어나는디 어디 날품이라도 팔아야 하지라. 논밭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른 고추를 심고 대파를 심는다고 부산을 떨었는데 일손 모자라는 집에서 거들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도 동석은 거절했다. 춘심은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 고추 모종 심는 것을 거들고 일당을 받아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춘심을 불러 세웠다. 어이야, 아그들 아버지한테 우리 반일 좀 해달라고 허게. 대파 심으려면 밭에 고를 쳐야 하는디 사람이 없은께. 그러고 농사절에 농사일 거들고 일당이라도 벌어야지. 자네 혼자 한 달 내내 내 등골밖에 일해봤자 남정네 며칠 일하는 것에 되겠는가. 그랑께요. 헌디 일을 하려고 안 해라. 뭐 없을 놈, 사지 멀쩡한 놈이 아그가장 뺀 무거운 몸인디 각시 혼자 등골 빠지라는 건가? 내가 가서 말할라네. 할매, 누가 그런 말하면 더 성질 부림시로 술만 먹는단께요. 춘심은 동석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직접 말하겠다는 할머니를 말렸다. 그놈의 술버릇을 뽑아내야지. 성질 사납다고 냈던 게 갈수록 더하는 법이여. 할머니는 앞장서서 춘심의 집으로 향했다. 춘심은 불안감을 품고 마지못해 뒤따랐다. 5살 춘애와 4살 영애는 콧물 눈물 범벅을 하고 울고 있는데 동석은 마루 끝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어야,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는디. 뭔 부탁이오? 춘심은 할머니가 동석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때 영애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춘애도 춘심을 졸졸 따랐다. 춘심은 선반 위에서 강냉이 튀겨서 넣어둔 비닐봉투를 내려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무엇이라? 나는 반일 못허요. 돈반일 못허니께 싸그리 퍼라서 고깃배 지었는디 그놈 씹어내던져 불었은께 아무 일도 못하겠소. 그러면 쓰겠는가? 저 어린 것들하고 저 쬐깐한 각시도 생각해야지. 전현이 뭐라고 헙디요? 뭐라고 하긴 내 혼자 생각이요. 그러면 할매는 상관하지 마시오. 우리 집안 일인께. 동석은 퉁명스럽게 뱉더니 문 밖으로 쌩하니 나가버렸다. 춘심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언제부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춘심이었다. 오늘도 동석은 운마을 전방에서 대병을 들이마실 것이었다. 그런 후 곤드레의 만드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면 춘심을 닥달하고 매질을 했다. 묻는 말에 대답하면 한다고 때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때리는 서방이었다. 어쨌거나 내가 저놈 성질 잘못 거느린 것 같은디. 글매라. 그랑께 맵드랑께요. 여차하면 아그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내빼온나. 알았냐? 할머니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그렇게 말하며 나갔다. 춘심은 고개를 주걱거렸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춘심은 잠든 아이들 옆에 노심초사 마음 졸이다가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그 순간 동석의 신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춘심아, 나 죽는다.
춘심은 용수철에 튕기듯이 벌떡 일어났다. 방문을 활짝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꿈이 분명했다. 그러나 너무 영절스런 꿈이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해안길을 따라 운마을 전방으로 달리면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3, 4일 기운 보름달이 환히 해안을 비추었다. 그 달빛에 동석의 모습이 보였다. 동석은 뚝길 아래로 떨어져서 갯벌에 머리를 곤두박고 있었다. 오메, 아그들 아버지, 이것이 뭔 일이란가? 그래도 다행이네. 어쩐지 내가 나와보고 싶었은게요. 춘심은 마치 물이 멀리 나간 썰물이었기에 망정이지 들물이었다면 영락없이 바닷속 물귀신한테 잡혀갔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춘심은 뚝길 아래로 내려가서 동석을 흔들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춘심은 다시 뚝길 위로 올라와서 집으로 달렸다. 리어카를 가지고 와야 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놓인 리어카를 끌고 동석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미친놈, 낯설 퍼먹을 만큼 퍼먹음시로 정신을 못 차린 게 뒤져도 싸지. 춘심은 서방이 듣지 않는 데서는 함부로 욕설을 쏟았지만 동석이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밤 그녀는 큰 등치의 서방을 어떻게 리어커에 싣고 집으로 왔는지 몰랐다. 다만 안간힘으로 쪽마루까지 끌어올린 후 춘심은 지쳐버렸다. 춘심은 동석을 쪽마루에 둔 채 방에서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고 그녀 자신은 아이들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이었다. 아그들 아버지 일어나시오. 쑥 토장국 끓였은께 한 그릇 자시고 속잠 푸시오. 춘심은 좁은 툇마루에 엎드린 채 꼼짝 않고 있는 동석을 흔들었다. 순간 손끝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다. 춘심은 심장이 졸아드는 기분이었다. 조심스럽게 다시 흔들며 윗몸을 밀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춘심은 마루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동석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반드시 눕히려 하자 서방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이고, 엄매. 춘심은 들었던 동석의 머리를 그대로 놔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마루에 동석의 머리가 떨어졌다. 빤히 눈을 뜬 채 춘심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죽어 있었다. 동석은 싸늘한 시체였다. 만취 상태의 동석은 해안가 뚝길에서 떨어질 때 이미 죽은 것이었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하고 또 토했다. 서방의 송장을 땅에 묻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길이었다. 참나무, 상수리나무 가지에 파릇한 움이 돋기 시작하는데 삼벗은 잎이 돋기 전에 꽃부터 피고 있었다. 찔레꽃도 넝클로 흐드러지게 필량으로 꼬망울 송송 열렸고 산딸기꽃도 필 준비하고 있었다. 가파른 언덕엔 진달래꽃 한 무더기가 피어 있었다.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또 지는 것이지. 춘심은 건성으로 중얼거리며 진달래 한 움큼을 손으로 훑어서 입안에 가득 밀어 넣었다. 그것은 습관이었다. 어릴 때에도 진달래꽃을 보면 그 꽃이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꽃잎을 훑어 먹었다. 보리가 채 피지 않은 계절에 사람들은 허기진 채 산으로 둘러 쏘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며 뿌리며 잎을 따서 끼니거리를 만들었다. 그럴 때 칡뿌리나 더덕뿌리 따위는 아이들 손으로는 어쩌지 못했다. 대신 지천으로 피어있는 진달래꽃이며 뱀딸기만 눈에 보였는데 뱀딸기가 열려있는 곳엔 딸이 튼 뱀이 득실거린다는 말에 얼씬도 못하고 기껏해야 진달래꽃만 한 움큼씩 입에 넣고
입술이며 이가 발갛게 물들 때까지 먹고 또 먹었었다. 춘심은 어린날의 그 비릿하면서도 단 꽃맛을 음미하며 꽃잎 하나를 입술에 붙였다. 연병을 놈, 입술연지 하나 안 싸주고 뒤져야 썩을 놈. 산등성이를 넘자 바다가 보였다. 시커먼 갯벌 대신 짙푸른 바닷물이 철렁거렸다. 마을 앞까지 가득 채워졌다. 작은 섬들이 물 위에 떠 있었다. 갈매기들은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뉘이고 바닷물 위를 얕게 날고 있었다. 바닷새 맨키로 바다만 좋아하다 뒤졌은께 다시 태어남은 바닷새가 되겠지야. 연병하다가 자빠져 뒤진 놈. 춘심은 산등성이를 내려오면서 내내 서방에게 궁시렁궁시렁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버린 서방을 온전히 보낼 자신이 없었다. 그해 가을 춘심은 유복자를 낳았고 이름을 남해라고 지었다. 서방이 가르쳐준 대로 산의 남자에 바다의 자를 붙였다. 혼자서 용 쓰다가 새끼를 밑으로 빠뜨려 놓고 고개를 들어 새끼 아랫도리를 보았더니 피덩이인 채로 굿즈가 달랑달랑 보였다. 그랑께 지놈 족은 가져가 불고 그래도 쬐깐 미안했었구먼. 새끼라도 고추 만들어 놓은 거 본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춘심은 입을 해 벌리고 웃었다. 2년 팔자에 딸 둘의 아들 가장 복 터졌지. 춘심이 해삼 한 마리를 통째 다 뜯어먹고 마저 한 마리를 뜯으면서 남편이 그녀 곁을 떠난 후 새끼들 키우면서 살았던 세월을 생각했다. 늙은 서방 가버렸으니 새 서방 만나라는 말들도 많았고 은근히 들이대는 놈들도 있었지만 춘심은 어금니를 앙다물고 말했었다. 냅두시오들. 새끼들만으로도 살만허요. 우럼의 말 따라 내 팔자 고작 또 말술 퍼마시는 놈 만날 텐디. 생각하면 징어요 징해. 기냥저냥 새끼들 키우는 맛으로 살지라. 춘심은 모닥불이 다 사그라져 갈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줌이 마려웠다. 춘심은 판판한 갯바위 위에서 겹으로 껴입은 바지 둘을 끌어내리고 바다를 향해 이를 볼 자세로 양다리를 벌려 무릎을 쭈그리고 앉았다. 바다는 잔잔했고 아메바의 그것처럼 해무가 천천히 기어다녔다. 희붐하게 하늘이 열리는가? 느린 흐름으로 태초의 꿈을 찾는 듯 춘심은 무엇을 기다렸다. 바다 저편 하늘과 맞닿은 곳이 불그레 물드는가 했더니 시나브로 수평선을 가르고 둥그런 모습 드러내면서 거기 바닷속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기다림의 실체인 붉은 햇덩이였다. 황홀한 해 소슴이었다. 동시 춘심은 오줌볼을 열었다. 불끈 솟는 햇덩이와 함께 춘심의 오줌줄기도 거세게 내뿜었다. 시원했다. 춘심은 온몸을 털며 아랫도리를 힘껏 조였다. 격한 오르가즘이 왔다. 탄성도 없이 숨이 멎을 듯했다. 그 아침 수평선을 가르고 떠오른 햇살은 갯바람 타고 춘심의 사타구니 사이로 파고 들어온 셈이었다. 햇님, 시방 춘심이는 햇님 알 품었어이. 책임지시오. 알겠지라. 춘심은 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하고 해에 웃으며 속바지, 겉바지를 지켜 올려 사타구니를 꼭꼭 여미고 일어섰다. 그리고 플라스틱 들통 고리를 오른손에 들고 긴 끈이 달린 손전등은 목에 걸었다. 큰돈이 들어있은께 설찬이 무겁구먼. 그녀는 바다를 뒤로하고 실팍한 궁둥이를 흔들며 집으로 향했다. 몸도 마음도 붕 떠가는 듯 가벼웠다.
전보가 해삼아 나를 따라오니라. 내 새끼들 학교 보낼 엽전하고 바꾸자. 아리아리랑 소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아리랑